안녕하세요. 하투스 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테헤란의 먼지 낀 아침에서 시작해서 이스파한의 오래된 골목을 지나고 텔아비브의 밤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전쟁 속에서 사람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장소, 사건, 조직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실존하는 인물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진짜이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는 혼자 듣기엔 아까우니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가 더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화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날. 테헤란의 아침은 먼지와 함께 시작된다. 서울의 아침이 습기로 사람을 밀어내듯 깨운다면 테헤란의 아침은 다르다. 건조하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면 밤새 도시 위를 떠다니던 아주 고운 먼지들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그 위로 아침 햇빛이 내려앉으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이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진다. 한정우는 그 장면을 3년 동안 거의 매일 보았다. 처음 몇 달은 낯설었고 그 다음 몇 달은 익숙해졌으며 지금은 그 장면 없이 아침이 시작되면 오히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이 나라가 몸에 익어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알람은 이미 꺼놓은 지 오래였다. 귀국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 서둘러야 할 일들은 이미 다 끝났고 남은 것은 그저 시간을 채우는 일이었다. 짐은 대부분 박스에 들어갔고 책상 위는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처럼 텅 비어 있었다. 3년치 생활이 박스 몇 개 안에 다 담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따지고 보면 원래 그런 것이었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적다. 정작 많이 남는 건 그 공간이 사람 안쪽에 새기는 것들이지 사람이 공간에 남기는 것들이 아니었다. 정우는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반쯤 걷자 테헤란의 아침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빛 건물들이 낮은 산줄기를 배경으로 층층이 쌓여 있었다. 알보르즈 산맥이 도시 북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북한산이 도시 뒤편에 있었지만 테헤란에서는 달랐다. 가까웠다. 도시와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도시의 일부인 것처럼. 맑은 날이면 북쪽 봉우리에 만년설이 희끗하게 보이기도 했다. 오늘은 그렇게 맑지 않았다. 하늘은 옅은 황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먼지 때문인지 아침 연무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 몇 년을 살아도 그 구분이 쉽지 않았다. 테헤란은 해발 1200m에 자리 잡은 도시였다. 서울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공기는 늘 얇고 건조했다.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웠다. 봄과 가을은 짧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계절에 걸쳐 이 도시 위에는 언제나 먼지가 있었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끼어들었고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이 보도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히잡을 두른 여자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테헤란은 이란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다. 베일을 완전히 뒤집어 쓴 차도르보다는 색깔 있는 루사리를 머리에 가볍게 두른 여자들이 더 많았고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카페 앞에 모여 있었으며 어딘가에서는 금지된 서양 음악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란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실제 테헤란 거리는 꽤 달랐다. 억압과 일상이 한 도시 안에 겹쳐 있었다. 사람들은 규칙 안에서 그러면서도 규칙의 빈틈을 찾아가며 살았다. 아잔이 들려왔다.
모스크의 첨탑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가 골목과 골목 사이를 타고 퍼져나갔다. 도시 전체가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조용해졌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저 그 소리가 이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라디오를 켰다. 이란 구경 방송이 흘러나왔다. 페르시아어가 이어졌고 정우는 들리는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냈다. 3년을 살았지만 페르시아어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업무에 필요한 표현들, 시장에서 필요한 말들, 사람들의 뉘앙스를 읽는 정도.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것 이상을 욕심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라디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아메리카, 핵, 제재, 군사. 이 단어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정우가 이란에 있는 3년 동안 이 나라의 뉴스에는 언제나 이 단어들이 있었다. 미국이 압박하고 이란이 버티고 협상이 깨지고 다시 테이블에 앉고 또 깨지고 그 반복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조차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란 동료들은 정치 뉴스를 틀어놓고 차를 마셨다. 심각한 뉴스가 나와도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쁜 것은 일상이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뉴스는 그저 뉴스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며칠은 조금 달랐다. 단어의 빈도가 달랐다. 앵커의 말투가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의 공기가 달랐다. 딱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정우는 느낄 수 있었다. 6년을 중동에서 살아온 사람이 갖게 되는 종류의 감각이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 텐션이 올라가 있을 때 도시는 냄새가 달라진다.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리듬이 흐트러진다. 정우는 라디오를 껐다.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에는 며칠 전부터 읽어둔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본사에서 온 귀국 일정 확인, 후임자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격리팀에서 보낸 마지막 정산 안내. 그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다가 창을 닫았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남은 것은 사흘 뒤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일뿐이었다. 사흘, 그 단어가 이상하게 실감나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일한 직원들이 절반쯤 자리를 비웠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수다스럽던 사람이 조용했고 늘 점심시간에 큰 소리로 웃던 팀장이 오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정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마지막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가늠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란 사람들은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달랐다. 한국이라면 술자리에서 터뜨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가족 사이에서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나눴다. 직장에서는 그 불안이 침묵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이 체념인지 신중함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체득한 생존 방식인지 정우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복사기 앞에 서 있던 베루즈에게 말을 걸었다. 베루즈는 40 중반의 이란 남자였다. 유머 감각이 좋고 정우에게 틈날 때마다 페르시아어 표현을 하나씩 가르쳐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잠깐 멈칫했다. 요즘 뉴스 어때요? 뭐 항상 비슷하죠. 항상 비슷한 거 맞아요? 베로즈는 복사본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정우 씨는 곧 가잖아요. 사흘 뒤요. 그러면 됐어요. 그 대답이 이상했다. 괜찮다는 뜻인지, 가길 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화제를 돌리는 것인지 베로즈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정우도 더 묻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3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나았다. 자리로 돌아오면서 정우는 창밖을 보았다. 군용 차량이었다. 한 대가 아니라 몇 대가 이어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느리지만 방향이 뚜렷했다. 테헤란에서 군용 차량을 보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숫자로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평소와 달랐다. 정우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과민 반응일 수 있었다. 귀국이 가까워지면서 쓸데없이 예민해진 탓일 수도 있었다.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다. 점심을 혼자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액정을 보는 순간 정우는 손이 멈췄다. 아미르 호세인 가림이. 이 이름이 화면에 뜰 때는 언제나 아주 잠깐 멈추게 되는 뭔가가 있었다. 연락이 끊긴 사이는 아니었다. 1년에 서너 번 짧은 안부 정도는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각자의 시간이 너무 달랐고 각자의 세계가 너무 달라져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깨를 맞대고 앉아있던 시절과 지금 사이에는 15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다. 야, 한마디가 나왔다. 반갑다거나 오랜만이라거나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런 말을 먼저 꺼낼 수가 없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임스. 그 이름 하나로 정우는 등이 저절로 의자에 기대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 거의 쓰지 않는 이름이었다. 회사에서도 한국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는 그냥 정우였다.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그 몇 명 중에 아밀가 있었다. 살아있냐? 정우가 먼저 말했다. 반쯤 농담이었다. 응. 아미르의 대답은 짧았다. 너는? 나야 뭐 사흘 있다가 나가. 알아. 짧은 침묵. 나 이란 왔어. 정우의 손이 아주 조금 멈췄다. 언제? 어제. 왜? 막내 결혼식. 정우는 눈썹을 올렸다. 아미르에게 막내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름이 레이라였던 것도 기억났다. 그러나 그 이하의 것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라고? 응. 야, 나 사흘 뒤에 나가는 거 알지? 알아. 정리할 것도 있고. 알아. 아미르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상대가 거절의 명분을 늘어놓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의 침묵. 정우는 창밖을 보았다. 이미 사라진 군용 차량들이 지나갔던 도로가 지금은 평범한 오후의 테헤란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도 계셔.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그 한마디에서 손을 놓았다. 반론을 준비하던 것들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아미르의 아버지. 정우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미르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이야기는 늘 다른 방식으로 나왔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떤 선 이상은 절대 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교관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말레이시아 시절에도 이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3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정우는 그가 일한의 어느 층위와 닿아 있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다. 어디냐? 결국 그렇게 물었다. 아미르는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스파한. 차 보내줄까? 야, 그 정도는 아니고. 제임스. 알았어. 간다.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다시 생각해봤다. 사흘 뒤 귀국. 그 사이에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 내려가서 결혼식에 다녀온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란의 분위기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황갈색이었다. 먼지인지 연무인지 구분되지 않는 색. 짐을 챙기면서 정우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상자 맨 아래에 끼어있던 것이었다. 꺼내드는 순간 그 시절의 공기가 손끝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말레이시아였다. 쿠알라룸푸르의 공기는 테헤란과 달랐다. 성질이 달랐다. KL의 공기는 습기를 머금은 채 피부에 달라붙었다. 숨을 쉬면 따뜻한 물이 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스콜이 쏟아졌고 비가 그치고 나면 아스팔트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밤들. 테헤란의 건조함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사진 속에서도 그 눅눅하고 뜨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4명이 서 있었다. 교복 차림이었고 모두 웃고 있었다. 자신과 다니엘, 노암, 그리고 아미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 다니엘 브룩스, 미국 외교관의 아들, 늘 제일 시끄럽고 제일 먼저 사고를 치고 제일 크게 웃던 아이. 공부보다 사람을 모으는데 재능이 있었고 어느 자리에서나 중심에 있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사실이었고 철부지라는 소문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때는 그냥 친구였으니까. 노암 코헨, 이스라엘 외교관의 아들, 키가 크고 말이 적었으며 감정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복잡한 얼굴을 했다. 시오니즘을 불편하게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당시의 정부에게는 그저 개성으로 보였다. 세상을 넓게 보는 아이, 사람이 먼저라고 믿는 아이. 다니엘은 그를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혁명가라고 불렀고 정우는 그 놀림을 들을 때마다 노암 편을 들었다. 그 노암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우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미르. 넷 중 가장 조용했고 가장 단정했으며 가장 절제된 아이. 더운 날에도 셔츠 단추를 하나 더 채우고 있었고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열면 오래 가는 사람이었다. 사진 한쪽 귀퉁이에는 작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었다. 제니퍼였다. 다니엘의 여동생. 당시 2살 아래였고 오빠보다 훨씬 조용하면서도 오빠보다 훨씬 날카로운 말을 했다. 전구와 제니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학교 복도에서의 대화, 늦게까지 남아있던 저녁, 졸업이 다가올수록 많아지던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각자의 비행기를 타고 각자의 나라로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다고 했다. 정우는 사진을 상자 위에 놓았다. 짐이 아니라 챙겨가는 것으로. 다음 날 새벽 그는 길을 나섰다.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는 차로 4시간 남짓이었다. 고속도로는 잘 뚫려 있었다. 이란의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다. 외국에서 이란을 상상할 때 떠올리는 것들과 실제 이 나라의 인프라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었다. 운전기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우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라디오 대신 낮은 볼륨으로 음악이 흘렀다. 세타르가 내는 소리였다. 현이 길게 늘어지다가 아주 조용해지고 다시 짧게 튀어오르는 그 소리는 이 땅의 공기와 이상하게 잘 맞았다.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담담하고 담담하다고 하기엔 너무 깊게 남는 소리.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도로가 한산해졌다. 대신 땅이 열렸다. 이란의 대지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넓이였다. 메마른 황토색 평야가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그 위를 낮은 구름들이 물결처럼 가로질렀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시선이 오래 머무는 풍경. 테헤란과 이스파한 사이에 이 길을 달리다 보면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하게 됐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언조 고원이었다. 물이 귀하고 나무가 드물고 하늘이 넓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반대편 차선에서 군용 트럭 2대가 지나쳐갔다. 정우의 시선이 잠깐 따라갔다. 어제 테헤란에서 본 것과 비슷한 차량이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서쪽. 그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머릿속으로 잠깐 짚어보다가 곧 멈췄다. 생각을 더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음악은 계속 흘렀다. 이스파한은 달랐다. 테헤란이 빠르고 거칠고 복잡한 도시라면 이스파한은 그 반대편에 가까웠다. 페르시아 제국 시절 한때 수도였던 이 도시에는 오래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었다. 자얀데루드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렀고 강변에는 사파비 왕조 시절에 지어진 다리들이 서 있었다. 이맘 광장 주변의 모스크들은 하늘색과 금빛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 빛깔이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햇빛을 받으면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빛났다. 그러나 전구가 향한 곳은 관광지가 아니었다. 아미르의 가족이 사는 집은 구도심 안쪽의 골목에 있었다. 흑빛 담벼락이 이어지는 골목. 나무 한 그루가 담장 밖으로 가지를 내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다. 차에서 내리자 음식 냄새가 먼저 왔다. 양파와 향신료가 뒤섞인 냄새.
어딘가에서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라는 것이 냄새만으로도 느껴졌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다니다가 낯선 차가 멈추자 잠깐 멈추고 바라보았다. 정우는 창 너머로 아이들을 보며 손을 들었다. 아이 하나가 멀뚱히 바라보다가 작게 손을 흔들었다. 제임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아미르가 서 있었다. 정우는 잠깐 말을 잃었다. 사진 속의 소년과 지금 눈앞의 남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꺼번에 느껴졌다. 얼굴에서는 더 단단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있었다. 그런데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먼저 상황을 읽고 그 다음에 말을 꺼내는 눈빛. 야, 정구가 먼저 웃었다. 아미르도 아주 조금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둘은 짧게 포옹했다. 오래 못 본 친구 특유의 과장된 반가움이 아니라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짧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왜 이렇게 말랐냐? 네가 그대로인 거겠지. 좋은 말로 들을게. 아미르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집 안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의자와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다. 이란 전통 결혼식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쪽에 모였다. 강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남자들은 마당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자들은 안채와 마당 다른 편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그 경계 없이 뛰어다녔다. 정우는 아미르를 따라 남자들이 모인 쪽으로 갔다. 외국인 손님이었지만 특별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다. 아미르의 오랜 친구라는 한마디로 충분했다. 이란 사람들의 손님 대접은 진심이었다. 형식이 아니라 몸에 밴 것이었다. 차가 나왔다. 진한 홍차를 조그만 유리잔에 담아 나오는 이란식 차였다. 설탕 덩어리를 이 사이에 물고 차를 마시는 방식도 있었고 잔 아래에 설탕을 넣는 방식도 있었다. 정우는 그냥 마셨다. 그쪽이 편했다. 음식 냄새가 마당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케밥을 굽는 냄새, 샤프란이 들어간 밥 냄새, 그리고 장미수 시럽의 달콤한 향. 이란 음식은 이 나라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향이 깊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만큼은 변함없이 전구의 마음에 들었다. 어딘가에서 음악이 아주 낮게 흘러나왔다. 전통 악기 소리였다. 정구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느슨해졌다. 뉴스 속의 이란이 아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웃고 먹고 안부를 물으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일상이라는 것을 정우는 3년 동안 배웠다. 뉴스는 국가를 보고 사람들은 삶을 산다. 그 둘이 충돌할 때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것은 언제나 후자였다. 소개가 이어지는 사이 정우는 안차의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몇 명이 함께 들어왔고 정우의 시선은 별 의도 없이 그중 한 사람에게 닿았다. 머리를 가린 채 조용히 들어온 여자.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시선은 먼저 가족들 쪽으로 갔다. 그러다 우연히 정우 쪽을 보았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낯선 외국인 손님을 확인하는 시선이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돌려 가족 중 누군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1초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아미르가 낮게 말했다. 레이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를 건넸다. 레이라는 조용한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그게 전부였다. 이란에서 외국인 남성 손님과 여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길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집안일수록 지방 도시일수록 더 그랬다. 정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짧은 목소리가 오래 남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랬다. 오후가 되자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그드였다. 이란의 전통 혼례 의식. 신랑과 신부가 흰 천 위에 마주 앉았고 그 주변으로 가족들이 둘러섰다. 아그드 식탁인 소프레의 아그드 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거울과 촛대, 신선한 허브들, 장식용 달걀, 꿀, 그리고 코란. 설탕을 갈아 신부 머리 위에 뿌리는 순간이 왔다.
기혼 여성 2명이 큰 설탕 덩어리를 천 위에서 갈기 시작했다. 하얀 가루가 신부의 머리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다. 달콤한 삶을 기원한다는 의미였다. 주변에서 박수가 나왔다. 정우는 그것을 멀찍이 서서 보았다. 외국인 손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설탕 가루가 내려앉는 장면, 신부의 표정, 가족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기억에 남을 것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결혼식의 핵심은 같았다. 두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증언하는 것. 형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해가 조금씩 기울면서 마당의 분위기는 더 부드러워졌다. 조명이 켜졌고 음악이 조금 더 빠른 리듬으로 바뀌었다. 다프 소리가 섞였다. 손으로 치는 액자형 북인 다프는 이란 결혼식에서 흥을 돋우는 악기였다. 그 리듬에 맞춰 여자들 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더 신이 났고 어른들의 표정도 부러졌다. 정우는 아미르 옆에 서서 그 풍경을 보았다. 잘 왔지? 아미르가 낮게 물었다. 정우는 웃었다. 그래, 잘 왔다. 아미르도 아주 조금 웃었다. 그때 아미르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나이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수염, 차분한 눈빛, 부드러운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부드럽지 않았다. 오랫동안 많은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지 않기로 익숙해진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우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이란에서 일하면서 만난 정부 관계자들 중 몇몇이 그랬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멀리서 왔군.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예, 오랜 친구여서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미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한국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요. 오래됐군.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음악, 웃음,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요즘 세상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복잡하지. 정우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말에는 동의도 반박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냥 듣는 것이 맞는 말. 그래도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오늘은 결혼식이야. 그는 잠깐 전구를 바라보았다. 오늘만큼은. 그 말이 끝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늘만큼은 이라는 말이 왜 저렇게 한정적으로 들리는지 그 이유를 굳이 따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 남았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마당의 불빛이 더 따뜻해졌다. 다프 리듬이 빨라졌다. 여자들 쪽에서 누군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주변으로 박수 소리가 커졌다. 신부가 웃었다. 정우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웃음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멀리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처음에 알아채지 못했다. 음악 소리에 묻혔고 박수 소리에 덮였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는 조금 더 가까웠다. 이번에는 다프 소리가 잠깐 끊겼다. 연주하던 사람이 손을 멈춘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퍼졌다. 정우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6해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의 몸이 기억하는 것. 이 소리가 무엇인지 머리가 분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아미르도 알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보았다. 세 번째 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하늘이 찢어졌다. 빛이 먼저 왔고 소리는 그 다음이었다. 섬광이 도시 북쪽 하늘에서 터졌다. 그리고 0.5초쯤 뒤에 충격파가 왔다. 땅이 흔들렸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마당의 의자들이 덜컹거렸고 테이블 위의 잔들이 흔들렸다. 아이 하나가 넘어졌고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 음악은 사라졌다. 웃음은 사라졌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중얼거렸다.
남자들이 빠르게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하로 가야 한다. 아이들 먼저. 정우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종류의 냉정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포보다 먼저 상황을 읽어야 한다는 감각이 올라왔다.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방공호로 뛰어가던 밤들. 그 경험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폭발이 더 가까웠다. 이번에는 빛보다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귀가 순간적으로 먹먹해졌다. 벽 한쪽에서 흙이 후두두 떨어졌다. 천막이 바람에 크게 흔들렸다. 안으로 누군가 고함을 쳤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뛰는 사람, 멈춘 사람, 넘어지는 사람. 아이를 안고 달리는 어머니, 노인의 팔을 부축하는 남자. 마당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우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시야를 빠르게 훑었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레이라, 안차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겨우 몇 걸음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다. 눈은 떠 있는데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충격이 너무 갑작스러우면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된다. 몸이 명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 정우는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달려가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었다. 레일라는 그 순간 정신이 돌아온 듯 정구를 보았다. 들어가요. 한국어가 나왔다.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 그러나 레일라는 알아들었다. 아니면 말보다 힘에 반응했다. 정구가 끌자 그녀는 움직였다. 안차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세 번째 폭발이 왔다. 이건 달랐다. 훨씬 가까웠다. 벽이 흔들렸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레일라를 자기 쪽으로 당겼다. 먼지가 확 일었다. 어딘가에서 불길이 치솟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비명이 들렸다. 아버지, 아미르의 목소리였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먼지와 연기 사이로 아미르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방향은 마당 한쪽이었다. 조금 전까지 어른들이 모여있던 자리, 조금 전까지 아미르의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 정우는 레이라를 안채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뛰었다. 먼지가 가득했다. 눈을 뜨기 어려웠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정우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아미르가 간 방향으로 달렸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였다. 부축을 받는 사람, 땅에 앉은 사람, 아이 이름을 부르며 뛰는 어머니. 아미르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정우는 멈췄다. 더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도 안다. 눈이 먼저 보고 머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미룬다. 그러나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아미르의 아버지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 한쪽이 먼지와 피로 가려져 있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아미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손을. 그것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얼굴. 정우는 그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발이 굳었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했다. 멀리서 또 다른 폭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또 강역이 짧아지고 있었다. 도시 어딘가가 불타고 있었다. 하늘은 이미 한쪽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우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아미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나중에 떠올려도 순서가 제대로 맞지 않았다. 부상자를 옮기는 일, 통신이 닿는 곳을 찾아 뛰어다니는 일, 다친 사람을 치혈하는 일. 정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들을 했다. 생각을 나중으로 미뤄두고 몸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밀려 들어왔다. 마당에 켜져 있던 조명들, 신부의 웃음, 설탕이 내려앉던 장면. 새벽 2시쯤 폭발음이 멈췄다. 완전히 끝난 것인지 잠시 멈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다. 소리가 있을 때는 움직이면 됐다. 소리가 없어지자 생각이 돌아왔다.
정우는 집 바깥 벽에 기대어 섰다. 하늘은 검었다. 그러나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도시 어딘가에서 아직 불이 타고 있었다. 그 빛이 구름에 반사되어 하늘 한쪽이 희미하게 붉었다. 그 아래로 이스파한의 실루엣이 거뭇하게 보였다. 오래된 도시였다. 수천 년의 시간이 있는 도시가 지금 타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레일라가 물 2컵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에게 한 컵을 건넸다. 말없이. 정우는 받아서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지만 마른 목을 적시기에는 충분했다. 둘은 잠시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었다.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레일라가 낮게 말했다. 정우는 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그가 천천히 말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일라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을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돌아갈 수 있죠?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정우는 잠깐 대답을 찾지 못했다. 돌아갈 수 있냐고. 맞는 말이었다. 그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흘 뒤, 아니 지금이라도 대사관을 통해 복귀 절차를 밟으면 됐다. 한국 국적, 외국 기업 소속, 이미 계약이 끝나가는 주재원.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법적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질문은 전구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렵네요. 레일라는 그를 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그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다. 이해한다는 뜻인지 그냥 들었다는 뜻인지 정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 그 짧은 대답이 다른 어떤 말보다 더 오래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일라는 컵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아침이 오자 전구는 아미르를 찾았다. 그는 집 뒤편 작은 마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새벽부터 가족들을 챙기고 장례 절차를 확인하느라 쉬지 못한 것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감정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얼굴. 정우는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미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전날 밤의 폭발과 연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범한 새벽 소리였다. 아미르가 먼저 말했다. 미국에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나.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런 말에는 정답이 없다. 위로도 반박도 맞지 않는다.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순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전구가 천천히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돌아가지 말았어야 할 곳으로 다녀온 셈이 되지. 아미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네가 와서 기뻐하셨어. 그래, 그게 먼저야. 아미르는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다. 아는데. 그 두 글자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안다.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 간극이 사람을 오래 무너뜨린다는 것을 정우는 알고 있었다. 정구가 말했다. 나 테헤란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아미르는 고개를 들었다. 대사관이랑 회사 정리해야 하고 연락도 받아야 하고. 그래? 그런데 정우는 잠깐 멈췄다. 한국은 안 간다. 아직. 아미르는 오래 정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크게 담겨 있지 않았다. 다만 가장 괴로운 날에 누군가가 곁에 남겠다고 했을 때 감사보다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왜?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아미르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가버리면 나 스스로를 좀 오래 싫어할 것 같아서. 그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반쯤은 진심이었다. 아미르는 그것을 알았다.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넌, 아미르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여전히 이상한 데서 고집을 부리는구나.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다. 좋은 뜻 맞아.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다.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침묵.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국 대사관이었다. 통화는 짧았다.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사무적이었다. 현재 상황 파악 중이고 이동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테헤란으로 복귀하라는 말,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다. 한국, 일본, 핀란드는 당분간 공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결정되는 것을 느꼈다. 새 나라가 남는다는 것은 이 전쟁이 단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이미 외교 채널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끊고 아미르를 보았다. 테헤란 가야겠다. 알았어.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미르의 어깨를 한번 짧게 잡았다가 놓았다. 말 대신이었다. 아미르는 그것을 받았다. 짐을 챙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 채 오르기 전 그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있었다. 어젯밤까지 결혼식이 열렸던 마당이 있었다. 부서진 벽 한쪽이 아침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레이라가 서 있었다. 정구와 시선이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똑같이 돌려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였다. 테헤란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달랐다. 풍경은 같았다. 황토색 평야, 구릉, 메마른 바람. 그런데 그것들이 달라 보였다. 아니면 자신이 달라진 건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군용 차량이 또 지나쳤다. 이번에는 세대였다. 방향은 동쪽이었다. 정구는 눈으로 그것을 줬다가 시선을 내렸다. 휴대폰을 꺼냈다. 여러 개의 알림이 와 있었다. 회사에서, 대사관에서,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들에서. 그중 가장 위에 있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 Daniel Brooks, You okay? Heard things got ugly. 이정우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다. 국제 언론에 이 도시의 상황이 올라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도 things got ugly라는 마치 사전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현으로. 정우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대사관 쪽으로 문자를 보냈다. 테헤란으로 복귀 중이라고, 잔류 희망 의사가 있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화면을 끄자 차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귀국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리석은 선택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 선택을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다른 선택을 하면 더 오래 후회할 것이라는 것. 차는 테헤란을 향해 달렸다. 하늘은 다시 황갈색이었다. 그 아래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가 더 멀리 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